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HS가 디프레션, 즉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뭐 초록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인용하는 문구로 이제 이런 자극, 전기 자극이 우울증 뭐 이런 뭐 조현병 이런 것 같은 정신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써두긴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정밀하게 좀 자세히 본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자 이렇게 논문들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Translation Psycharity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그 Psycharity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6.8 Q&A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MDD MDD 그러니까 메이저 디프레션 디소더 우울증의 주요 특징이 이 전두엽의 알파 파워 비대칭이 있는데, 주로 이 왼쪽 전두엽에서 더 높은 알파 파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DD 치료에 아직 이 THS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연구도 이 논문이 2019년도 논문인데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THS가 실질적으로 이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영구적으로라도 사용된 거는 이 논문에 언급되기로는 자기들 이 논문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THS의 뉴로모듈레이션 이펙트를 기반으로 이 왼쪽 전두엽의 뭐 알파 어시메트리의 변조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울증 환자의 질환, 우울증의 증상이 완화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그리고 뭐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3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32명 피험자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그룹을 나눠서 피험자들을 실험에 참여시키기에 앞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보니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서 피험자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실험에 참여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했는데요. 이 미니라고 불리는 설문 그리고 뭐 HDRS를 통한 임상 증상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이 환자가 뭐 우울증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우울증 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이후에 또한 추가적으로 이 임상의와의 좀 면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실험 참여의 적합성 유무를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피험자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오퍼레이터들도 어떤 피험자가 어떤 자극 그룹에 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더블 블라인드 실험 설계를 기반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실험이 이제 진행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크게 카테고리가 잡혀져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YMRS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형 마니아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조증 발현의 유무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이제 모든 세션마다 진행을 하였고, EEG 세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아예 인가되기 전 그리고 약 4일 가량 자극이 인가된 이후, 그리고 자극 종료 이후 약 한 4주 가량의 시간이 흐른 이후인 이 팔로우 세션 마지막 세션에서 이 EEG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니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MADRS 그리고 HDRS, 즉 이 몽고메리 에스버그 뭐 디프레션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MADRS랑 그리고 해밀턴 디프레션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임상의가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이 증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day 1 그리고 뭐 day 5 그리고 2 weeks after 뭐 4 weeks after 요런 요 각각 세션들에서 측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작성했냐면은 이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뭐 어떤 뭐 자해 욕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조사를 또 하였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MOCA
라고 불리는 이 몬트리올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이제 인지 기능의 변화 같은 걸 확인하는 건데, 이 뭐 자극 세션 이후에 뭐 아니면 자극이 인가가 쭉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의 뭐 저하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이 사이드 이펙트에서 별도로 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이 다 종료된 이후에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알기 위해서 2주 후 그리고 4주 후에 또 별도로 불러서 뭐 뇌파도 측정하고 이 임상 증상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 뒤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 클리니컬 에세이에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지금 보시면은 MADRS, HDRS를 통해서 뭐 리스폰스랑 뭐 리미션 이런 거를 보겠다라고 제가 이런 의미로 좀 적어두긴 했는데, 우선 이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외부 요인, 그러니까 약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증상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됐는지 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런 지표고요. 이 리미션 같은 경우에는 전 이게 조금 생소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더 이상 증상이 있다 없다를 나누는 그 기준치 아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치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증상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좀 지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기반으로 뭐 EEG도 보고, 그리고 이제 설문 임상적인 증상 변화 같은 것들도 쭉 다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뒤에 이제 TH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극은 총 40분 동안 인가가 되었고요. 이때 자극은 눈을 뜬 상태로 모든 피험자들이 앞에 모니터에 이 해저에서 뭐 물고기들이 다니고 이런 비디오들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자극을 인가받았는데, 이 비디오를 틀어준 이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험자들이 좀 동일한 혹은 좀 유사한 이 멘탈 스테이트를 이제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쭉 이제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조건 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감마 대역의 40Hz THS, 그리고 10Hz 대역의 THS, 그리고 이제 쉔 조건, 자극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통해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쭉 진행했고요.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피험자들이 동일하게 1mA, 그리고 자극 전극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F3, F4, 그리고 CZ에 그 캐서드 전극을 부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전극을 이제 부착하게 된 이유가, 이 MDD 환자들의 이제 좀 주요 이 EEG 특성이 전두엽 부근에서 좌방구, 우방구의 알파 어시메트리 비대칭성이다 보니까, 이 좌방구와 우방구에 동시에 동일한 페이즈를 가진 자극을 인가하게 된다면은 이 각 좌방구, 우방구 사이에 이런 비대칭성이 이제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전극을 부착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뇌파 전극 같은 경우에는 128 채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지오데식 EEG 시스템 410이라는 이 배치도를 기반으로 부착을 하여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뇌파 측정 같은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만 이제 측정이 되었고, 2호, 2시 각각 2분씩 2세션, 그러니까 심플하게 2호 4분 그리고 2시 4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프로토콜에서 보셨다시피 EEG는 총 이제 데이 1, 데이 5 그리고 4주 후에 대해서만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이 EEG 데이터에 대한 전철 의미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밴드패스 필터링을 1에서 50Hz까지 건 다음에 배드 채널을 리무브를 따로 해줬는데, 좀 방법이 제 눈에 좀 생소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인접 채널들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전극은 이제 배드 채널로 정의를 해서 분석해서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제외한 이후 이제 RCA를 통해 뭐 EOG나 이런 EMG 신호들을 제거를 하였고, 이 EEG 신호를 10초 간격으로 세그먼트를 해준 이후 알파 대역에 대해서만 이 FFT를 돌려서 이제 주파수 파워,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 아날리시스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로우 코릴레이션을 기준으로 이 채널을 날렸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채널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오히려 뭐 그 풀이나 이런, 아니 뭐 셀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인접 채널이랑 되게 좀 강하게 약간 간섭 같은 게 일어나서 오히려 그 코릴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걸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일단 논문에서 이렇게 로우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어,
뺀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ICA나 이런 좀 정밀한 노이즈 처리 없이 이런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뭐 코릴레이션이 낮으면 이건 노이즈가 많이 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뺀 거라고 생각은 하고 네, 뒷 내용들을 좀 읽기는 했었습니다. 이 아래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설명드린 알파 파워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인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A, B로 표현이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즈 클로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석을 했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림이 피겨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한 줄로만 통계 차이가 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요 2호 스테이트의 결과를 봤을 때 데이 5 그리고 뭐 4 weeks 팔로워 요 그림들 그리고 이 전체 그림들 모두 데이 1에 찍었던 EEG 데이터를 베이스라인 삼아서 구한 이 디퍼런스 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 빨간색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함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 5 그러니까 약 4일가량의 자극을 쭉 인가받았을 때 10Hz THS를 인가받은 그룹에서만 이 전두엽, 그것도 약간 좌측에 치우친 요 전두엽 그리고 뭐 센트럴 영역 정도까지의 영역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알파 파워가 감소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파 파워의 감소가 10Hz THS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40Hz THS 쉔 그리고 이 4weeks 그러니까 팔로우업 한 달이 정도가 지난 후에는 어떠한 자극 조건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 ROI를 구분을 해서 이 알파 파워의 변화를 쭉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10Hz 요 왼쪽이 이제 10Hz의 결과 그리고 40Hz의 결과 그리고 쉔에 대한 결과들인데 데이 5에서만 이 40Hz THS 대비 이 10Hz TH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더 낮은 알파파 그러니까 더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알파 어시메트리, 그러니까 알파 비대칭성에 대한 결과는 아니고 정말 퓨어한 알파 파워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 MDD 환자의 좀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알파 어시메트리에 대한 결과는 따로 없는지 좀 찾아봤을 때, 이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피험자들의 정말 이 알파 어시메트리가 존재하는지 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모든 그룹의 피험자들이 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딱 봐도 의미 있는 알파 어시메트리다 라고 판단될 만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의 이 어시메트리 결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간단하게 설명되기로 이제 모든 피험자들한테 MDD 환자에서 나타나는 알파 어시메트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뒷단에서 뒷단에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알파 어시메트리에 대한 결과는 따로 더 추가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알파 파워에 대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 파워의 변화, 그리고 이제 MADRS 임상 증상, 뭐 시비얼리티들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이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모든 조건 10Hz, 뭐 40Hz 쉔 그리고 뭐 4빅에서의 이런 각 조건들 사이에서도 이 실질적인 이런 임상 증상과 이런 뇌파의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요 뇌파 변화와 뭐 이런 임상 증상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알파 그러니까 10Hz THS가 이 MDD 환자의 전두엽 이 뇌파를 성공적으로 이제 감소시키는 이런 변조하는 것은 성공은 하였으나 이런 어떤 임상 증상의 뭐 완화라든가 아니면 변화 이런 거랑은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 정도로 이렇게 디스커션 파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그 클리니컬 에세이에 해당하는 이 설베이 인덱스의 변화를 이제 나타낸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뭐 앞서 설명드렸던 MADRS, 뭐 HDRS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BDI라는 게 좀 새로 생겨서 이제 결과에 나타나는데, 이 B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서드 파트 중에서도 좀 정말 너무 간략히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갑자기 튀어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제가 따로 그 메서드 파트에서는 일부러 좀 적지를 않고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BDI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는 이 두 지표랑 다르게 자가검진 기반으로 하는 이 설베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HDRS, MADRS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가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고요. B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험자가 직접 나 자신을 판단을 하는 이제 자가검진 설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 지표에 그러니까 증상의 완화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게 한 번에 좀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케일도 안 맞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도 좀 보이지 않아서 오른쪽에 있는 표로 이제 좀 간략히 보시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day 5 그리고 4 weeks after, 그러니까 4주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서는 MADRS, HDRS, BDI 이렇게 세 지표 모두 이 완화 정도 그리고 이제 증상이 아예 없다 판단되는 이 리미션 같은 경우 모두 이 자극 조건에 따른 별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2주 후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10Hz 조건은 우선 이 MADRS 그리고 HDRS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그 본문에서 이 10Hz THS가 40Hz THS 조건 대비 이 MADRS와 HDRS가 즉 이 자극으로 인한 증상 완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BDI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MADRS랑 HDRS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가 판단하는 것, 그리고 BDI는 환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2weeks, 그러니까 2주 후 조건에서 유독 이 BDI에서만 별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아마 어쩌면은 이 임상의 가 판단하는 이런 것보다 환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의 그 증상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좀 더 덜 예민하고 좀 느리게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 자가검진 같은 경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논문에서 피겨나 이제 테이블 이런 걸로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이 워드로 이제 언급된 결과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TACS 조건에 따라서 이 코헨스디라고 이 효과의 크기를 좀 구하는 방법, 이 지표를 어떤 요인의 효과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이 지표가 이제 코헨스디인데, 요거를 이제 조건별로 이제 쭉 이제 검토를 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헨스디라는 지표를 이 MADRS, HDRS, BDI 이렇게 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세 개의 지표 모두 이 10Hz THS 조건에서 네, 이 10Hz THS 조건에서 이제 다른 조건들보다 가장 큰, 그러니까 10Hz THS를 말했을 때 가장 큰 이 자극의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코헨스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봤을 때 이 코헨스티라는 지표 자체가 어떤 이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평균과 STD만으로 이제 뭔가를 추론하는 이런 통계적 유의성이 항상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어떤 이 효과의 크기를 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걸 좀 상호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의에서 나온 지표가 코헨스티, 즉 이펙트 사이즈라는 거기 때문에 이 코헨스티라는 것 자체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따로 이제 리포트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서 봤을 때는 이제 10Hz THS를 인가 받는 게 자극을 약 5일 동안 받고 2주 후 그러니까 흘렀을 때 40Hz 자극보다는 임상적인 증상이 유의미하게 완화가 되었고, 이런 THS의 효과 자체도 쉐미나 40Hz 조건보다 10Hz 조건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가 이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과, EEG를 포함한 이 결과들을 쭉 정리를 해서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알파
본인들이 말하는 이제 10Hz THS가 실제로 알파 전두엽에 알파 어시메트리, 즉 알파 비대칭성이 있든 없든 이 전두엽 부근의 뇌파를 서프레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거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어떤 이런 임상적인 증상의 완화가 보였으니 이 환자의 알파 어시메트리,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 뇌파적인 이런 현상학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이 10Hz THS가 이 증상을 완화를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요 논문에서 본인들의 이제 좀 리미테이션으로 언급한 게 위에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EEG 자체를 Day 1, Day 5, 그리고 4weeks 이렇게 세 단계에서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정밀히 이 THS의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뇌파를 조밀하게, 그러니까 뭐 자극 전후로 찍고 뭐 매 데이마다 찍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가장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이 알파가 감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10Hz THS에서 뭐 알파 어시메트리가 없더라도 서프레션을 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알파 어시메트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파 어시메트리 그리고 알파 파워의 변화랑 이런 증상적인 완화의 코릴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없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뭔가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거 외에도 좀 아쉬운 점이 한두 개쯤 있어서 그거는 가장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널 오브 사이츄리티 리서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동일하게 사이츄리티 분야의 임팩트 팩터 4.8 Q2에 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Q1급으로 구해서 좀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EEG 그리고 뭐 설문 그리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최신 논문에서 찾자니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나마 있는 논문 중에 임팩트 팩터가 좀 높은 논문을 좀 찾아서, 그래서 이 Q2 논문으로 지금 발표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MDD, 인트로덕션에서 이 MDD라는 질환 자체가 이 치료 저항률, 그러니까 뭐 약물에 대한 뭐 내성이든 아니면 뭐 심리적인 요인이든, 그래서 이런 치료 저항률이 상당히 높은 정신질환으로 별도의 좀 새로운 치료 옵션이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많이 흔한 정신질환임을 언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서 이제 뇌자극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40Hz THS가 정상인의 인지 기능을 뭐 향상시킨다든가 우울증 환자의 기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논문이 써질 이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감마 THS가 우울증 환자에 미치는 어떤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이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한 편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보다 다양한 조건의 이 감마 THS가 우울증 환자의 이런 인지 뭐 이런 쪽에 미치는 효과를 좀 검토를 해보고자 이 논문을 이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순서나 이런 지표들 그리고 THS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적은 수의 피험자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총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고, 이 6명의 피험자마저도 좀 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길 이 총 10회 실험을 진행을 했고, 별도의 쉬는 날짜는 주말만을 이제 쉬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연속적으로 쭉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주말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2주 동안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 10회 실험 중 이제 데이 1, 데이 5, 데이 10에 각각 이 아래에 있는 클리니컬, 그리고 코그니티브, 이모션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태스크 그리고 설문조사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 클리니컬
적인 목적, 그러니까 증상의 뭐 시비얼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HAMD 그리고 BDI 그리고 CG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HAMD는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도 사용됐던 이제 HDRS, 즉 해밀턴 디프레션 레이팅 스케일과 그냥 그러니까 약어 줄일 때 그냥 스펠링만 바꿔서 한 거고 그냥 동일한 서베이고요. BDI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검진 이고, 그리고 CGI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글로벌 임프레션이라고 이제 동일하게 이게 이 증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코그니티브, 즉 인지 기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다양하게 수행을 했는데요. 이 RWT 같은 경우에는 리겐브로그 워드 플루엔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언어의 유창성을 판단하는 지표고, 이 TMT A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를 순서대로 이제 연필로 이어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나 숫자와 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선을 이어나가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익숙한 이 3백 태스크도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이 3백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만 달려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 레퍼런스를 따라가서 봤더니 이 한 세션당 뭐 한 번에 100 트라이얼 그리고 20개 뭐 타겟, 80개 넌 타겟 뭐 이렇게 해서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파나스라고 불리는 이런 태스크를 했는데, 이게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어펙트 스케줄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쭉 보여주면은 그 감정을 내가 얼마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이제 레이팅을 하는 건데요. 이게 포지티브한 단어에서는 뭐 해피라고 하면 나는 3만큼 행복해. 뭐 그리고 네거티브는 우울하다, 힘들다. 그러면 나는 7만큼 힘들고 우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단어들마다 레이팅을 하는 그런 이 서베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데이 1에 대해서만 이 코그니티브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MWTB라고 불리는 이 별도의 이 태스크, 즉 이제 멀티플 초이스 보커블 인텔리전스 테스트. 네. 그러니까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뭐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태스크가 추가로 수행이 되었는데요. 본문에서 이 태스크를 굳이 데이 1에 대해서만 이 수행을 한 이유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 두 그룹으로 나눈, 혹은 이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적은 인원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룹 내에서는 아마 어떤 인지 기능의 차이가 뭐 좀 유의하게 뭔가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확인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ACS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탈 이제 10일, 그러니까 10번의 실험 동안 모두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실험 조건을 좀 특이하게 줬는데,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극 헤르츠를 바꾸거나 몽타주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Hz의 TACS를 하루에 10분씩 이 두 번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20분 쭉 한 번만 인가를 받거나, 요 두 가지 조건으로 이 TACS의 조건을 나누었는데요. 이 10분 동안 이제 하루에 두 번 맞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시간 동안의 인터벌을 가지고 2회 자극을 하루 동안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험자가 1mA 세기로 자극을 인가받아야 됐고요.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 그리고 F4에 자극을 부착하였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F3와 F4 중은 도대체 뭐가 에노드고 뭐가 캐소드인지, 둘 다 에노드고 캐소드는 따로 붙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고 그냥 그 F3, F4에 적극을 인가를 하였고 뭐 페이즈 차이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정말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별도의 리턴 전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생각했을 때 이 둘 중 하나만 이제 에노드 전극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단이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Q2임에도 불구하고 N수도 적고 정보도 부실하고, 네, 이게 어떻게 논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논문이 되는지 좀 모를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구멍이 좀 많아 보이는 논문인데,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관련된 논문이 적고, 실제 환자를 썼다고 한들, 6명밖에 없는 환자 데이터를 그것도 두 그룹으로 쪼개서 보는데, N수가 적어서 통계 차이도 안 보고, 예, 그 와중에 TACS 파라미터, 가장 중요한 자극,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가장 디테일이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조금 더 뒤져본다든가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과인데요. 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뭐 HA, MD, BDI, TMT, A, B, 뭐 RWT, D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뭐 그룹 1의 day 1, 5, 10, 그룹 2의 day 1, 5,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D 프라임이 이제 3백 태스크를 통해서 나온 정확도랑 뭐 리액션 타임, 에러 레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성능적인 것을 판단하는 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그룹에 따라 그리고 데이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확인을 해뒀는데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도대체 뭐랑 뭐를 비교를 해서 이걸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 그냥 제가 표를 만들어서 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들을 쭉 봤을 때 이름이 조금 바뀐 메서드에서 설명드린 이름에 좀 바뀐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TMT 그리고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TMT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A, B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TMT-A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제시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위치에 제시된 숫자들을 순서대로 잇는 그런 태스크고요. TMT-B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문자가 동시에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그리고 가나다라고 있으면은 1부터 시작해서 가로 갔다가 가에서 2로 가고 2에서 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선들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나스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게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봤을 때 이 피험자가 레이팅한 점수, 그리고 뭐 네거티브 한 단어를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점수를 좀 레이팅을 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이게 지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 유닛으로 설명이 좀 안 돼서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됐거나 인지 성능이 향상됐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적으로 뛰어나고 뭐 아니면 뭐 증상이 좀 더 좋아졌다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제가 별도로 빨간색으로 그런 지표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몇몇 이 데이 1, 5, 10 중 이제 10에서만 좀 유독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게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 1, 5, 10 중 뭐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뭐 낮아야 되는 거는 가장 낮고 높아야 되는 애는 가장 높은 그 데이의 이 결과만 제가 따로 이렇게 색깔을 입혀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시면은 그냥 요것들이랑 예, 요 색깔 칠해진 것들을 좀 메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룹 1 하루에 2번씩 자극을 인가받는 이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임상 증상, 뭐 HAMD, BDI 그리고 뭐 인지기능 나타내는 이제 여러 지표들이 다 전반적으로 데이 1보다 그리고 데이 5보다 뭐 데이 10에서 상대적으로 더 이제 크게 좋아지는 것들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2, 그러니까 하루에 20분 동안 쭉 동일한 자극을 맞는 피험자들 그룹 역시 데이 1, 데이 5보다는 데이 10에서 보다 그리고 좀 더 크게 긍정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변화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도대체 그러면은 그룹 1 그러니까 10분씩 2번 쪼개서 맞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20분을 동시에 한 번에 맞는 게 좋은가 이게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예, 이 그룹 1의 값들 그 중에서 데이 10 가장 좋았던 이 데이 10의 그룹 1에서 데이 그룹 2의 이 값들을 빼가지고 이 디퍼런스를 표로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제가 얘 하나만 빨간색으로 나타냈는데 요거 하나 네거티브에 대한 이펙트를 제외하면은 모든 지표에서 그룹 1이 그룹 2보다 이런 증상적인
CBLT나 아니면은 인지 기능적인 이런 실질적인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본인들이 뭐 N수가 적고 뭐 좀 더 정밀한 N수가 좀 적고 통계적인 어떤 변화도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자극을 쭉 인가를 해왔을 때 가장 마지막 데이에서 자극의 효과에 자극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뭐 증상적인 완화 그리고 인지적인 향상, 인지 기능적인 향상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룹 1이랑 그룹 2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 번에 긴 시간을 맞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자극을 인가받는 게 어떤 이 우울증 증상을 좀 더 완화하고 인지 기능적인 것을 좀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크게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논문에서는 제가 이 논문을 읽다가 가장 좀 당황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BDI라는 지표였습니다. 이 BDI라는 지표가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뭐 HDRS, 뭐 MADRS 이런 지표들과 달리 얘가 이 BDI는 지표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서 있었던 지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 분야에서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을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앞서 있었던 뭐 HDRS나 아니면은 뭐 클리니컬 아니면 뭐 사이드 이펙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다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BDI Factive Depression Inventory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걸 해서 봤다. 네, 요 정도로만 있고 그게 바로 결과에서 나와버려가지고 도무지 이거에 대한 의미, 얘를 왜 해야 됐고 얘가 도대체 뭐길래 얘만 통계 차이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조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왕 사용을 했던 지표라면은 좀 왜 쓰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앞서 있었던 거랑 뭐가 다른데 그래서 얘를 봤다 이런 정도까지는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많이 제 기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안 된 케이스인데 지금 이 그림에 제가 사진을 좀 붙여 넣어왔는데 이게 피겨 2 그러니까 제가 이의지 결과 보여드렸던 거에 달려있던 캡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토포그래픽의 변화고 토포맵이고 그리고 데이 5랑 F2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F2가 본문에 도대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행을 했는데 이 본문에는 F2가 도대체 뭔지 단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다가 이제 서플리멘터리 쪽에 내려가니까 이 F2가 뭔지 나와 있는데 그냥 F2가 4week 그러니까 4주 후 뭐 follow 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해서 이제 F2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설명을 메서드나 아니면 앞서 뭐 리서트나 어디에서도 뭐 빌드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서플리멘터리에 써준 다음에 이게 본문의 피겨에다가 이런 용어를 갖다 쓰는 거는 이거는 좀 뭐 이거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Q1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피겨 캡션에다가 본문에 쓰는 피겨 캡션에다가 뭔가 쓸 거면은 저는 그게 본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논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 수준으로 이걸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뭐 나중에 논문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약어나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저는 좀 나중에라도 이런 실수는 저는 안 하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박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좀 정말 사소하지만 읽는 데는 정말 큰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논문의 내용적이나 아니면 이 논문에서 되게 다양한 것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결과 그림입니다. 결과 그림인데 이게 본인들의 연구 목적이 있고 그리고 뭐 THS의 뭐 다양한 시간, 뭐 시간 조건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인지기능, 증상 완화 이렇게 되게 다양한 한 6, 7개에 대한 지표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연구였는데 그거에 매칭되는 피규어는 아니지 않았나. 진짜 그냥 엑셀에다가 값 뿌려가지고 바그래프 그린 다음에 갖다 붙여넣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무지 내가 본문을 읽지 않고서는 어떤 게 더 잘 나온 거고 어떤 값이 더 긍정적이고 어떤 그룹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는 도무지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규어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냥 피규어 말고 테이블로 정리를 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쪽 논문에서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서브젝트 넘버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실험이라고는 하다마는 가끔 이제 쭉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N수로 뭐 100명 이상 동원하는 이제 환자 대상의 연구들도 존재하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룹을 나눠서 그룹당 뭐 10명, 11명씩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 32명 가까이 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6명밖에 피험자를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이 환자군의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어려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다양한 지표를,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에서 뭐 두어 개, 뭐 어떤 종류별로 한 두어 개 정도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이제 인지 기능만 해도 한 네다섯 개, 그리고 뭐 이모션, 모드, 그리고 뭐 증상적인 완화 이런 거를 정말 다양하게 해가지고 확인한 거에 대한 의미는 확실히 있다고는, 노벨티만큼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저한테 읽는, 저한테 보여주는 방법 자체가 좀 너무 투박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논문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좀 전반적인 약어의 사용, 그리고 뭐 목적에 맞는 피규어를 그림을 좀 그려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